오늘 학습하실 자료는 작년도 3회 시험 봤던 거네요. 2017년도 9월 2일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40문제 변함없이 출제됐고요. 요거는 해설까지 제가 다 드렸으니까 해설을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랬어요. LBS 여기 있다. 보기 중에 LBS가 뭐라 그랬죠?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 그랬죠. 모바일 화상전화는 뭡니까? 영상통화하는 건가? 영상통화하는 거. MMS는 뭐예요? 문자 보낼 때 사진 집어넣어서 보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우리 문자 보낼 때 SMS 문자 보내는 기능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첨부시켜서 보내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DMB는 뭡니까? DMB는 그냥 그 텔레비전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는 거? 근데 얘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물어봤는데, DMB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그래서 차 안에서 음악, 문자, 데이터, 동영상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송인데, 이동식은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근데 모바일하고 상관없이 DMB가 따로 있어요. DMB만 따로 파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핸드폰 안에 DMB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DMB라고 하는 그게 장치가 따로 있어서 그 장치를 노트북에다 꽂으면 노트북이 DMB가 되기도 해요. 모바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린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거지. DMB는 모바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바일에 탑재가 된 것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틀릴 거예요. 욕 좀 먹었지. 평상시에 DMB라고 하는 거 모바일밖에 못 봤는데. 2번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하드웨어인데 기계덩어리인데 멀티미디어와 연관된 거래. 뭐가 있을까요?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운드 카드라는 거는 짠짜라짠 소리 나는 거잖아. 스피커 연결했을 때 이어폰 꽂으면 소리 나잖아요.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일정 시간 동안 간격으로 측정을 해요. 원래 사운드는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원래 소리 얘는 아날로그죠?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 쿵짝쿵짝쿵짝 하는 소리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샘플링 한다 그래요. 샘플링이란다는 말이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디지털로 변환시킨 거를 샘플링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엠팩보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콤플레어나 이런 거로 동영상 보실 수 있죠. 콤플레어로 동영상 보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초기에 옛날 386, 486 이런 시절에는 동영상을 못 봅니다. 컴퓨터로. 왜냐면 동영상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가 압축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서 꽂아야 돼. 기계를 사서 영상을 재생해주는 기계를 사서. 그게 엠팩보드라 그래요. 원래 MPEG는 뭐냐면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이라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단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런 전문가 단체에서 동영상을 압축해서 보관해뒀다가 압축한 걸 풀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 표준안을 만든 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단체 이름인데 표준안 이름도 엠팩이에요. 지금은 엠팩보드 안 쓰죠. 당연히. 근데 컴퓨터가 다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TV를 볼 수도 있거든. TV 수신 카드를 깔아가지고 저도 집에서 제 컴퓨터로 텔레비전 보거든요. 거실에서 뭐 좀 보려 그러면 채널 권한이 없잖아. 몰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좁게 가서 끼워서 보면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려 그러면 드라마 하고 있는데 채널을 건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로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엠팩보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연결해서. 그래픽 카드는 뭡니까? 지금 이 영상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게 그래픽 카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컴퓨터 안에 있는 영상은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곰플레이어로 재생을 했을 때 재생될 때 그 파일이 있었잖아. 파일은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디지털이죠 당연히. 얘를 재생을 하면 화면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날로그로 움직여지는 거지. 근데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내준다 그랬잖아. 거꾸로 했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보여준 거지. 그럼 스피커는 뭐야? 스피커는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아날로그로 들려줄 때 듣는 거죠. 마이크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샘플링해서 저장할 때 쓰는 기능이죠. 그렇죠? 그게 사운드 카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요 뒷면에 꽂혀 있는 거. 3번 컴퓨터 범죄 예방.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문제가 적절하지 못한 거네.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아 좋은데 내가 비밀번호를 못 외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요.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게 낫지. 비밀번호 30짜리 아 그걸 또 못 외우나? 네이버 따로 다음 따로 구글 따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못 외워 또. 그렇게 걸어놨는데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바꾸래. 바꿨더니 저번에 썼던 거래 못 쓴대. 그럼 비밀번호 못 거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나 걸어놓는 게 나아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0자리 만들어 보세요. 당분간은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세요. 제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제 군대에서 사용하던 방독면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다가 총기, 군인 총을 받으면 총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랑 섞었어요. 그러면 제 방독면 번호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육군본부 가야 돼. 그래서 제 병적 기록 카드를 보면 거기에 나와. 몰라. 지금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이 이정민이 언제 제대했는지 찾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이제 찾아오겠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섞였거든. 그럼 그 사람 못 찾아. 근데 저는 네이버 따로 비밀번호가 네이버 따로, 다음 따로, 구글 따로 다 따로따로 쓰거든요. 은행 따로 다. 저만의 비밀번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애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 헷가닥 가면, 맛이 가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 못하면 우치게 할래. 인터넷은 문제다 이거지. 왜? 신분증 보여줄 데가 없잖아. 물론 제 명의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비밀번호 변경 요청하면 명의가 아니까 나오는데, 핸드폰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놨걸랑 지엔장. 껐다 끼면 못 열어 이건. 유심 칩에다 걸어놨으니까. 그럼 유심 칩을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요? 될 거 아니야. 유심 칩을 바꾸면 안에서 파괴되라고 명령 걸어놨어. 이거 제 핸드폰. 그럼 저 아니면 못 열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말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오래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이라도. 자, 정크메일로, 정크가 뭐예요? 정크. 쓸데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크푸드라는 것도 있어요. 정크푸드.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크푸드가 뭔지 아세요? 스팸입니다. 스팸.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명절 때 선물로 준대잖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랬대요. 왜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스팸이라는 게 군용 통조림으로 납품됐던 건데 맛있고 오래가고 좋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외국에서 광고를 했나봐. 이제 민간한테 풀면서. 그래서 우편함 열어보면 스팸 광고지 붙어있고 해가지고 스팸 메일이다, 스팸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쓸데없는 이런 거.
불필요한. 얘네들은 확인하면 안 돼. 그냥 삭제하는 거지 확인하면 안 돼. 확인하고 즉시 삭제하든 나중에 삭제하든 확인하는 순간 끝나. 위험한 거예요.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하는 거. 짧은 거리에서 움직이는 거를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근거리 통신망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에러가 낮아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을 하잖아요. 방에서도 이 방 저 방에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쓰잖아요. 프린터, 보도기록 장치 이런 거, 외장하드. 요즘은 공유기에다가 외장하드를 꽂으면 공유기 뒤편에 외장하드 꽂는데 USB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 프린터를 꽂으면 그 프린터가 네트워크로 다 작동이 돼요. 되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반이종은 뭘까? 이건 또 적어드려야지. 통신 방법. 통신 방법 첫 번째, 단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심플렉스라 그래. 심플렉스. 그 다음에 전이중, 영어로는 풀 듀플렉스. 세 번째는 반이중이라 그래서 하프 듀플렉스. 여기는 일방적으로, 잠깐만, 책이 없나? 인쇄물에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네. 적어드려야겠구나. 일방적으로 보내면 받는 형식. 라디오, TV 이런 것들. 이게 반이중이에요. 저 단양. 조금 작게 줄여서 볼까요? 얘는 동시에 보내고 받는 형식. 뭐가 있을까?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지. 전화. 반이중은 보낼 때는 받고 받을 때 보내는 형식. 이게 뭐가? 무전기. 여러분 무전기 해보셨어요? 여기는 낙동강 오리알 나와라 오바. 그 오바가 뭔지 아세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네 쪽에서 얘기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전기는요, 말을 할 때는 송화 버튼을 누르고 얘기해요. 얘를 스위치를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오바, 그리고 얘를 딱 내려, 손을 내리면 그 소리를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나 나왔다 오바, 그리고 띄어야 돼. 안 띄고 계속 있으면 상대편이 얘기하는 걸 못 들어. 전화기는 내가 말하는 걸 나도 듣고 상대편도 듣는 거잖아요. 무전기는 내가 말할 땐 내가 못 들어요. 내가 말을 하고 스위치를 띄어야 스피커가 작동이 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까지 할 건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떠들면 어떻게 돼? 상대편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 다 했습니다. 당신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오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전기 원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전기 잘 알죠? 지긋지긋하게 그거 했잖아, 군대에서. 통신병 했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어. 귀가 한쪽이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여기다 헤드폰을 끼고 한쪽 귀를, 주파수 10,000개, 15,000개 주파수를 찾아가면서 대공방송을 들어야 되거든요. 북쪽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기록을 하고 또 보고해야 되고 하니까는 신경이 뭐 곤두서 있죠. 그러니까는 한쪽 고막이 나가더라고. 대화할 때는 들리는데 작은 소리를 누가 옆에서 선생님 저 뭐 이렇게 작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제가. 간혹 그럴 때 있죠. 크게 말씀하시라고. 안 들려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때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요. 자,
통신 방법 그런 거. 반이종은 어떻게 될까? 안 돼. 인터넷 할 때. 내가 전자우편을 막 보내. 그러면 보낼 때 내가 인터넷을 못하면 안 되잖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5번. 아, 거기 나왔다. 근거리 통신망이 랜인데, 그 도시망 통신망, 도시권 통신망이 맨이고, 뭐 부가가치 통신망이 벤이고, 종합정보통신망이 ISDN이고,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 BISDN.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단어가. 1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B-ISDN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시험이 잘 나온다고. 이거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일반 통신망은 다 아날로그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기가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 다 아날로그예요. 다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ISDN은 디지털 통신망입니다. 그러면 LTE는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LTE. 무전기상에서 움직이면, 무전기래. 핸드폰상에서 움직이면 디지털이고. 그게 BSIDN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걸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면 뭐가 돼? 아날로그가 되고. 와이파이는 뭐예요? 무선이잖아요. 그건 디지털이고. 걔를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 공유기서부터는 무조건 아날로그로 나가는 거예요. 올 때는 디지털로 오는 거고. 아날로그로 디지털. 정리해 드릴게. 여러분 모뎀 들어보죠. 모뎀은 영어로 모오뎀 이렇게 쓰는데 변복조 장치라 그래요. 변조라는 장치는 뭐냐면 영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고,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 모뎀이 하나 와 있잖아. 그 모뎀에서 선을 빼가지고 과거에는 컴퓨터 하나만 썼거든요. 그럼 혼자 쓰면 힘드니까 공유기를 샀잖아.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뎀을 통해서 내 컴퓨터로 들어올 때는 아날로그로 들어와서 모뎀을 통해서 디지털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내 컴퓨터는. 그러면 제가 이 글자를 저장해가지고 공방에 올릴 거 아닙니까? 이건 디지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에서 얘를 공방에다 전송을 할 때는 전화선을 타고 가잖아요. LTE 통신망을 통해서 LTE든 그 기가로 인터넷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날로그라니까. 그 모뎀이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모뎀이 있어야지. 그럼 공유기는 어떻게 돼? 모뎀에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모뎀에 들어가는 이 선 있잖아요. 인터넷 선 있잖아요. 아까. 그건 다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공유기가 바꿔주겠지. 모뎀을 통해서 갈 테니까. 예. 여러분 전자우편 어떻게 써요?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지메일에 로그인해서 글 쓰고 전송하면 가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전자우편인데 그 안에 자세히 봤더니 전자우편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받아들이는 역할이 있더라 이거죠. 전자우편에는 보내고 받는 기능인데 이때 SMTP라는 애가 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고 POP3, 팝3가 받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거기 나올 거리요? 있네. 5번 설명 여기 나와 있네. 전문가의 조언에 보면 SMTP는 뭐라고요?
전송해주는 역할이고, 팝3는 뭐라고요? 서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수신이지, 뭐, 받는 기능이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전자우편 보낼 때는 받는 사람 주소 쓰고,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첨부시켜서 보내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다 아는 거는. 아는 걸 뭐 알아내겠어. 약간 헷갈리는 거를 내야지. 그 다음 가져오는 거는 이게 뭐야? 그렇지. 전송할 때는 SMTP고 멀티미디어는 뭐라고 했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MMTP? MIME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는 MIME가 하고, 네. 전송하는 건 SMTP고 가져오는 거니까 팝3 두 번째가 맞는 말이고요. 근데 프로토콜이란 말이 나오죠?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규약 규칙과 약속,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프로토콜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http://www.naver.com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ftp:// 그 다음에 뭐 고퍼:// 근데 메일 투 얘는 이렇게 끝나버리거든. 나머지는 서버를 여기다 이제 쓰는데, 서버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서버를 이렇게 써요. 전자우편 서버를 연결해서 주소를 쓸 거 아닙니까? 계정을. 근데 메일 투는 콜론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콜론// 얘도 콜론// 메일 투만 달라요. 이게 전자우편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메일 투는. 근데 얘는 콜론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가 다 붙는다. 예,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시험에 그런 거 내기가 참 좋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그냥 4번은 뭐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프로토콜 시험에 잘 나와요. 프로토콜이란 개념을 아시면 돼. 아, 프로토콜 나오면 아, 통신하기 위한 뭐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SMTP도 프로토콜이고 보내는 프로토콜이고, 보낼 때 규칙과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올 때도 규칙과 약속이 될 거 아닙니까? 보낼 때는 상대편을 알아야 보내는 거고, 받는 거는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한테 가져올 거 아닙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남의 우편물을 나한테 젠딱 갖다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정보 보안. 키로거는 뭐예요? 키로거. 네 번째 키로가 옳다고 써 있잖아요. 예? 키로거는 내가 여기서 보안 프로그램을 연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국민은행으로 1억을 보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1억을 누구한테 보낸지 뚝 봤더니 국민은행으로 보내고 있어. 송금 비밀번호가 뭐고, 뭐가 알았어. 그러면 해커가 제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포 통장으로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제가 1억을 딱 보내는 순간 내 친구 홍길동이한테 1억 보내는 게 국민에게 보내는 거로 가 있는데 내 통장에 찍혔단 말이야. 근데 정작 국민의 통장을 갖고 있는 홍길동에는 1억이 아닌 1원도 안 온 거지. 그게 키로거예요. 그런 걸 빼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이상한 거를 막 열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상하면 삭제해야 돼. 궁금하시면 안 돼. 제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데 컴퓨터 하다가 바뀌었어요. 이상해? 아, 그럼 무조건 삭제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중요한 거라면 다시 보내줘, 나한테. 그렇잖아요. 전화가 와. 제가 뭐 자료 보냈는데 안 받아보셨어요? 몰라, 나 안 왔는데? 지난주 보냈는데? 몰라? 그럼 다시 보낼게요.
보내준다니까? 중요한 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연락이 없잖아요. 그 지워도 되지. 뭐 나한테 커다란 해가 되는 건 아니야. 자, 스니핑은 뭐냐 이거지.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남의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쓰는 통신망을 누가 건드렸나 봐.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뭔가 막 보내고 받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01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일 거 아니야. 그거 빼가는 거지. 은행 앞에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막 가방을 이렇게 막 몸에다 숨기고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 그 뭐야? 돈 찾아온 거잖아. 그런 거 보고 낚아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니핑이에요. 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 연결돼가지고 볼 거 없거든. 학습 자료 올려놓는 걸 뭐하라 그걸 빼갈 게 뭐가 있겠다고. 그렇죠. 그러나 돈 많은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은 그 사람이 쓰는 통신망을 연결하면 분명히 뭔가 송금도 자주 할 테고 거기 보면 정보가 있겠죠. 그런 거 이렇게 빼내가게 하는 게 스니핑이라고. 이 해설,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푸핑이라 그래. 스푸핑. 밑에 있네. 세 번째 설명이 밑에 스푸핑은 잘못된 거지. 피싱은 뭐세요? 피싱? 개인정보를 낚는 거예요. 국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를 하래. 그 국민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국민 홈페이지는 같은데 국민 홈페이지 주소가 다르지? kbstar.com. 자, 여기 요거 떠요. 요런 거. 여기 보면 S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자물통으로 걸려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금융권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kbstar.com 들어가 보면 국민의 장사 안 하나? 왜 안 열려? 안 열리나 본데? 안 열리면 말지 뭐.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국민은행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개인 조회에 딱 로그인 했어.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움직여. 이거 누르면 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로그인만 하래. 로그인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맞춰서 들어갔는데 틀리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래. 집어넣어서 내 주민등록번호 틀리진 않잖아. 틀렸대. 보안카드를 다 입력해보래. 이런 죽일 놈을 봤나. 그게 피싱이에요. 여기 녹색으로 떴잖아. 녹색으로. 녹색 떴죠? 이거는 정확히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건데 녹색 말고 색깔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다? 짝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아요. 실제로 제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그 피싱 사이트 가봤는데 야, 어떻게 로그인하는 것만 작동돼? 다 아무것도 안 돼. 그 뭐를 집어넣으면 다 틀렸대. 다시 다 입력하래. 그 다시 입력하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입력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아, 이게 정확히 입력한 거구나 하고 캐치하는 거죠. 그 다음,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내 거를 막 빼가. 내 개인정보를 빼간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런 거는 스파이웨어.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정해서 오는 거. 이걸 뭐라 해요? 훅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을 텐데, 저 결혼해요. 어떤 놈이지? 나 아는 놈인가? 눌러봐. 링크를 눌러봐. 별것도 없어. 뭐야, 싱거운 놈. 나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그 사이에 여기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해요. 아,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딨어.
신랑 신부 이름 대고 어? 얼굴도 보여줘가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누구네 집 자식인지 내가 아는 놈인지 옆집 사람 친구인지 확인이 돼야 누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서 무조건 누르고 시작하거든. 큰일 납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리피터는 뭡니까? 리피터? 증폭시키는 기능입니다. 증폭시키는 거. 통신 신호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전송 경로를 선택해서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한다. 이건 뭡니까? 라우터. 거기 해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라우터는 적절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뭡니까? 게이트웨이.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개 통신망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또 있네. 브릿지. 리피터는 증폭. 이런 거.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도메인은 뭡니까? 도메인은 www.naver.com 이게 도메인이지 뭐. IP 주소. IP 주소는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고 도메인은 뭐야? 이름이지. 왜냐면 네이버를 가려면 네이버 컴퓨터가 있거든. IP가 뭐 192.153. 뭐 127.32 이런 숫자가 있는데 못 외우잖아. 숫자를 잘. 그러니까 www.naver.com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니까 그렇게 검색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www는 뭐고? 컴퓨터 이름이고 중앙 컴퓨터. 네이버는 소속기관명이고 그 다음에 KR은 뭐야? COM은 네이버.com은 국제 도메인이라 그래서 나라명이 안 들어가죠. 대신에 우리나라 청와대.co.kr 그러면 GO는 국가기관 종류고 그 다음에 순서가 꼬여있다? 컴퓨터 명칭 www 그 다음에 기관명 그 다음에 go.kr 기관 종류 그 다음에 KR 코리아 국가명 이렇게 되어 있지. 순서가 틀려진 거야.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도메인은요 지구상에 하나만 있습니다. 미국에도 네이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있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전 세계 하나예요. 퀵 도메인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뭐뭐뭐.kr 네이버.co.kr 여러분 네이버 그 도메인이요. www.naver.com도 있고요. 그 다음에 www.naver.net도 있나 그럴걸요? 네이버.net도 다음.net처럼 네이버.net도 네이버.com으로 가요. 그 다음에 네이버.co.kr로 들어가도 네이버.com으로 갑니다. 네이버 도메인이 한 개인데 유사한 도메인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도메인 사용료는 1년에 뭐 2만원 밖에 안 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여러 개 연관된 거를 쓰면 좋겠지. 생각해보세요. 네이버.com은 네이버고 네이버.co.kr은 이정민이 거라고 하면 제가 신이 나지. 네이버.co.kr인 줄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네이버인 줄 알고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막 광고를 디립다 올리겠지. 네이버랑 비슷하게 해서. 그럼 진짜 네이버가 이상해졌네 그러겠지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사한 도메인들은 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치면 지금은 안 들어가요. 옛날에 그분 살아계실 때 청와대 도메인이 우리말 도메인이 맞습니다. 맞고요도 있었어요. 그분 유행어잖아. 우리말 도메인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맞고요가 이렇게 그때 도메인으로 썼는데 지금은 못 쓰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qq.k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런 거 없나 봐. 이것도 퀵 도메인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예. 네이버.com은 네이버
퀵돔.kr은 뭐가 될까? 네이버.kr도 네이버 갖고 있네. 퀵돔인데 그것도 퀵돔 줄여서 쓰는 거예요. 보통 도메인은 3단계 4단계인데 퀵돔은 2단계로 가거든요. 한 단계를 쓰면 안 돼. 검색어니까 안 되고, 한 단계는 검색어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9번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이런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요. 객체지향.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추상화, 캡슐화가 나오면 객체지향. 대표적인 게 자바라는 언어. 자바. 누가 그러대? 자바를 개발할 때 자바섬에서 개발했다는 사람도 있고, 자바라는 커피를 좋아해서, 자바라는 커피가 있잖아요.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야, 우리 자바 마시고 있으니까 자바라고 하자 그래서 자바가 됐다는 설도 있고, 자바섬에 가서 개발했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이름이 참 재미나게 만들어요. 자바가 C라는 언어에서 파생했어요. C라는 언어. 이 C라는 언어는요, 미국 벨연구소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량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를 막 개발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네. 야, 그 언어가 뭐냐? 이름이 없잖아. 자기들끼리 하는데 뭐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벨연구소니까 비다? 그랬어요. 어쭈? 어떻게 비냐? 비야? 그랬어. 그래, 알아서 비라고 치자 이거야. 근데 얘가 개발이 됐더니 성능이 좋아졌네. 성능을 향상했어요. 향상해갖고 언어를 뭐로 만드는지 C로 바꿨어요. B 다음에 C잖아. 그 다음에 또 개발되면 D로 가겠지. 그렇지. 근데 웃기는 게 뭔지 C에서 C++. 플러스가 1 증가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C샵. 미파시도가 반음이라며, 음악에서 조금 더 향상했다고. C샵. 아주 웃기게 이름을 만들어요. 이제 C샵 되면 없어. D는 안 가. D는 C로 시작했으니까 C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C 마이너는 아니겠지. 마이너는 또 줄어드니까 아니겠고. 하여튼 이름을 이따구로 만들어요. 자바도 그렇게 만드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C라는 언어가 세상을 정복했고 자바라는 언어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모든 앱 개발은 자바로 하는 겁니다. 아이폰은 오브젝트 C라는 언어로 개발해요. 아이폰은.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개발하고요. 그러니까 C와 자바가 양대 산맥이에요, 지구상에. 근데 C에서 파생된 거고, 자바도. 그리고 이 C에 파생된 거를 가지고 개발한 게, 이찬진 씨도 C로 아리안가를 개발한 거고, 그 C를 가지고 캐드도 개발하고, 다 그렇게 개발해요. 예. 자바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여기서 개발하고 슈퍼컴퓨터에다 붙이면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여기서 개발하고 핸드폰에 붙이면 핸드폰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에 이상 없이 다 돌아가는 게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그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아는 놈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고 그러겠지. 근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대학에서는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는 최소 4학기를 배워야 돼요. 4학기. 기본 2학기, 개발하는 거 2학기. 4학기를 배워야 뭔가 뭐 계산기 앱을 개발하든 하기. 저도 계산기 계산기 앱은 많잖아요. 그거 이제 개발해갖고 이제 졸업 그거로 냈는데 막판에 뭐가 에러가 났어. 그래갖고 땡 됐어. 다른 거로 개발해갖고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재밌어요, 개발하는 거는. 자, 10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 보세요. 좀 전에 개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거는 개발이라고 보다는 작성한 거겠죠. 근데 이걸 팔아먹어야 될 것 같아. 그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동등한 잘하는 전문가들을 보여줘요. 야, 내 거 좀 한번 테스트 해줄래?
그러면 전문가들이 막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알파 버전이에요. 그렇게 개발한 걸 알파 버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기계가 좋은 걸 갖고 쓰거든. 프로게이머들이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게임하면 지지. 최성능의 컴퓨터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오래된 컴퓨터도 있고 최성능 좋은 것도 있고 하겠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평가를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베타예요. 알파가 A이고 베타가 B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 베타 버전이 되질 거 아닙니까? 그 베타 버전을 가지고 이제 베타 버전이 개발이 되고 이제 배포를 하면 어디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이상했어요 하고 막 연락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먹어야지. 공짜로 내놓든지. 그전엔 데모 버전이 나오잖아. 게임 같은 거. 이번에 이런 새로운 게임이 나올 겁니다 하고 멋있는 영역만 보여주잖아. 그래갖고 이제 프롬이 개발돼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뜯어 고쳐야죠. 한 덩어리 딱 고쳐야 되잖아. 그걸 패치라 그래. 양말 빵꾸 난 거 덧붙이듯이 패치를 해야지. 패치. 파스 붙이듯이 패치를 해준단 말이야.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치가 다 되고 나면 얘는 수시로 패치해주는 거죠. 어차피 완벽한 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새로 나온 게임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난리 났어요. 일 마치고 들어오면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거에 미치는 거야.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어서. 컴퓨터는 좋으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서버가 약해. 서버. 그 게임을 한두 명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서버 용량이 커야 되거든. 그래야 뭐 100만 명이 와서 같이 게임을 해도 끄떡없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서버가 약해요. 기술은 좋은데 서버가 약해. 그건 돈이거든. 그러니까 서버를 증설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눠. A 서버, B 서버, C 서버, D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매표소에 가서 물건을 표를 사야 되는데 매장에 표 파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냥 줄 서기가 힘드니까 저 건너편 매장에 가버려. 거기도 표 판대. 그럼 또 나눠서 흩어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매장 안에 표 파는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되잖아. 100명 있으면 동시에 들어와서 100명씩 막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서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A라는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막 느려. 그러면 걔를 빠져나와서 B라는 서버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는 거기가 비어있었는데 지금 또 꽉 찼거든? 그럼 게임을 또 못하니까 다른 동네 C라는 서버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느라고 게임을 못하는. 이제 막 항의글이 올라오겠죠. 서버를 늘려달라. 그러면 이 회사도 그러겠지. 서버가 얼마큼 증설이 될지 모르니까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적절한 서버를 세팅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겠죠. 지금은 뭐 잘 되겠지.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잘 되면 광고가 붙는 거야. 그래 돈을 버니까. 그러다가 더 잘 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가요. 외국 기업이. 그걸 팔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웬만하면 다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발해서요, 영국, 중국 다 팔려나갔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해설이 된지? 11번. 가상현실. 여러분,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딱 봤더니, 와, 여기에 막, 굉장히 멋있는 파라다이스가 보이는 거야. 얘를 딱 안경을 벗으면 강의실이야. 다시 쓰면 파라다이스가 쫙 보여. 이게 가상현실이고, 요 앞에 지하철역을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막 보여. 그 증강현실이고. 증강현실 많이 우리 쓰지 않아요? 내 신용카드에 무슨 카드가 신용카드래. 내 핸드폰에 어떤 신용카드가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어떤 멤버십 회원이 가입된 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뭐 아이스크림 코너가 있으면 띵동 여기 회원에 당신은 여기 회원 카드로 등록돼 있네요. 뭐 이 신용카드 갖고는 10% 할인되네요. 여기 띵동띵동 보여주거든. 그리고 어느 매장에 쏙 들어가면
자동으로 NFC 기능이 착 작동이 돼가지고 당신의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됩니다. 뭐 이렇게 뜬단 말이야. 20% 할인에 싹 속아가지고 속는 게 아니라 꼬임에 빠져가지고 막 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증강현실이야.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야, 그 구글인가? 아마존 이런 데서 그거 하잖아요. 시장에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직원들만 사용하는 마켓이 있어요. 안에 코너가. 점심시간에 가서 띡띡띡띡띡띡 눌러. 그 나오면서 띡 누르면 계산이 다 됐어. 물건을 하나도 안 넣어. 근데 이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드론이 집 앞에 배송을 딱 해놨어. 미리 가면 안 되잖아. 아이스크림 녹잖아. 안 되잖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배송이 착 가. 그럼 내가 딱 문 열고 들어올 때쯤 물건이 착 오는 거야. 그러면 쫙 들고 들어가면 안 녹지, 아이스크림이. 그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중화는 아직 안 돼 있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물건을 카드에다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카트에다 담아요. 담아서 계산 하나 끌고 나가면 돼.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를 돈을 안 낼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왜냐면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하면 그 매장에 못 들어가요. 신용카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들어서 카트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올려놓고, 박스를 뜯어서 두 개를 하나에다 합치고, 막 이 별짓을 다 해봤나봐. 그 뭐 원래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 달 카드비 청구가 들어오더래. 그 보안이 확실히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물건을 내가 이렇게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기절대에 있는 거를 내가 딱 손을 집어서 카트에다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NFC 기능도 있지만 사물 인터넷 카메라가 작동돼요. 위에 상단에서.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이 카트를 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입장할 때 카드가 갖고 있었잖아. 카드. 이 사람의 주인은 어느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어느 문을 통과를 하면 이 사람은 구매를 했다는 의미구나 하고 쫙 하고 카드가 자동으로 따르륵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송은 자기가 해야 되고 그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연결돼서 그 모체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고화질 영상을 제작해서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기술은 방송국에서 하는 거고 가상현실은 아니고 2차원 그래픽도 더더욱 아니고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3차원 기법을 통해서 현실 세계처럼 만드는 거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VR.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할게요.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코드인데 7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대형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라 PC, 통신용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1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 및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밍 코드를 말하는 거고 해밍 코드. 그 다음에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인데 대형 컴퓨터가 아니라 PC나 통신용. 그리고 대형 컴퓨터의 범용 코드는 EBCDIC라는 코드를 써요. EBCDIC. 그 다음에 확장 8비트는 멀티밋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13번 램은 주기억 장치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내용이 전원이 끊어지면 대본에 지워지죠. 시스템에 사용하는 바이오스나 포스에 저장되는 것은 ROM. 1번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롬. 하드디스크에서 사용되는 기억장치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겠지. 주기억장치가 아니라. 그렇겠죠? 예, 용도가 다르죠.
14번. 저장 매체 관리 방법이다.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특히 주기억 장치는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윈도우가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나 SSD나 USB 메모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이런 걸 수행을 해야만이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 자석물체 있는 곳에 하드디스크 주위에 놓지 않는다.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자성체로 되어 있는 철판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데이터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그 루머겠지, 루머. 왜냐면 지하철에도 전자기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노트북 들고 돌아다니면 컴퓨터 다 빵 넣으면 안 되잖아.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는 재저장할 필요가 없죠. 오랜 기간 저장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면 되잖아. 뭐로 또 재저장해.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건 맞는 말이고. 윈도우 7의 사용자 계정. 지금은 윈도우 7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윈도우에 라고 쓰겠지. 왜냐면 7과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윈도우 영역에서 나오는 사용자 계정인데,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 표준 계정, 그 다음에 손님 계정. 관리자 계정은 모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어떤 관리자를 제거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손님 계정은 게스트 계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것만 보고 마는 거예요. 윈도우에 접속을 했는데 사용자 계정이 표준 계정이 아니라 손님 계정으로 들어갔어. 손님 계정. 그 손님 계정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뭐를 설치해야 된대. 설치가 안 돼요. 손님 계정은. 근데 표준 계정도 아무것도 못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표준 계정은 내 바탕화면이 있고 내 문서라는 폴더가 있고 나만의 즐겨찾기가 만들어져요. 표준 계정은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 부모가 관리자 계정을 갖고 있고 초등학생 자녀는 표준 계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엄마하고 허락받은 게임만, 설치된 게임만 사용하는 거고, 게임을 제거해도 안 되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나 본인의 바탕화면은 있어야 재미나게 꾸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계정을 쓰자. 자신의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고, 표준 계정은. 그러나 변경, 삭제, 추가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16번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입니다. LNK, 링크. 그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에도 만들 수 있고 프린터도 만들 수 있고 디스크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연결을 기억하는 거지. 연결, 링크를.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그냥 삭제가 되는 거고 해당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작업 표시의 바로가기 메뉴. 여기 바로가기 메뉴. 아까 뭐가 있었죠? 계단식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잠금. 아이콘 자동 정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아이콘 자동 정렬.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아이콘 자동 정렬을 안 해놓으면 막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뒤죽박죽 막 섞이잖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놓기도 하지. 저도 제 컴퓨터 이렇게 해놔요.
내 컴퓨터 여기다 두고, 네트워크 여기다 두고, 휴통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아크로벳 여기다 두고, 아리안글 요렇게 두고, 인터넷은 인터넷끼리 모아두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관리하거든요, 보기 좋게. 그 자동 정렬을 하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알아서, 얘가 여기다가도 딱 넣으면 휙, 여기다가도 휙, 글로 가잖아, 이렇게. 그 자동 정렬이지. 이건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지, 예, 작업 표시에서 하는 건 아니다. 탐색기. 탐색기라는 건 이거죠, 이거. 내 컴퓨터 창이 열리는 이거잖아. 이때 왼쪽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돼? 왼쪽 화살표 누르면 위로 가죠, 이렇게. 근데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위로 올라가죠. 맨 위로 올라가죠.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죠. 상위 폴더니까 바로 위죠, 위. 바로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18번에 백스페이스 눌러도 돼요. 백스페이스 눌러도 전 단계, 윗 단계 바로바로 가죠. 예, 왼쪽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신에? 접히지. 폴더가 열렸던 게 막 접혀.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전 단계로 휙휙 가거든. 바로 전 단계. 홈키는 맨 앞으로, 홈은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이란 뜻으로. 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한 거, 뭐죠? 윈도우에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능 해제 시에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든다. 이게 뭔 얘기예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제어판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프로그램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윈도우에 기능들이 있어요. 윈도우에는 기능을 내가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애들을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고 있는 애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능 해제하면 공간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기능을 해제하면 냉장고를 못 쓰는 거지, 냉장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늘어나요.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거든요. 공간에 변화가 생기는데, 기능을 제공하고 해제 사용한다 안 한다를 하면 공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 기능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만 있는 거지, 크기 변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문제. 예. 프로그램의 기능에 들어가서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사라지니까 그 공간만큼 확보가 됐죠. 그렇죠. 그러나 프로그램 기능에서 그 윈도우에 있는 기능은 해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US 메모리. US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게 반도체로 되는 그 플래시 메모리예요. 휘발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지워진다는 얘기죠. 안 지워지지. US 메모리 딱 뺐더니 내용이 지워지면 어떻게 써? 그건 못하지. 소비 전력이 작죠. 입출력이 자유롭고요. 그래서 휴대전화에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또 디카에도 들어가 있고, 게임기, US 메모리 다 이렇게 쓰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이런 플래시 메모리를 강력하게 만든 것이 SSD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엑셀 1번. 50만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수식셀은 얘가 수식셀이고 50만이고, G3가 얼마로 변한다? 그게 값을 바꿀 셀이고.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잖아요. 데이터가 살짝 다른 거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표는 뭐죠?
우리가 데이터표를 이용하면 우리 피벗 테이블 내용을 고칠 수가 있죠. 일부 수정은 안 되지 전체가 삭제되는 거죠. 데이터표도요 일부 수정을 못 합니다. 데이터표 행이 어디냐 열이 어디냐 해가지고 막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를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그 데이터가 들어간 공간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되지만 일부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제한 대상에서 정수를 사용하시오, 목록을 사용하시오, 소점을 사용하시오. 텍스트만 사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엑셀에서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눌러야 되는데 텍스트 길이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텍스트 길이 5자에서 10자 사이만 입력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2글자에서 주로 4글자까지 쓰잖아요. 그럼 텍스트 길이를 2에서 4글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홍길동 쓰면 되겠지. 근데 김수한무 여기까지 좋은데 김수한무 거북이와는 안 들어가지. 4글자 넘어갔잖아. 그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텍스트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글자의 길이를 제한하는 거지. 길이를 제한하는 거지.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는 거죠. 고급 필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90보다 크고 95보다 작고 아니면 70보다 작고 얘는 같은 줄에 있으니까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얘는 그러면 92 하나 85 땡 94 오케이 65 오케이 97 95 넘어가니까 땡 80 땡 몇 개야? 92 94 65 3개 있네. 요 조건에 들어가는 숫자는 92 94 65 3가지 밖에 없잖아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가 대시 011 여기는 01월 15일인가요? 01월 15일이라고 했어요. 얘를 훑으면 뒤에 게 증가돼 앞에 거 증가되지 않아요. 얘가 숫자든 글자든 간에 날짜든 간에 A 세 번째는 뭐 여기 카 013이네. 카 013 01월 17일 맞네. 숫자가 증가되잖아요. 숫자가 얘 숫자니까 뒤가 증가되고 얘는 숫자가 2개가 있는데 앞에 게 증가되지 않고 뒤에 게 증가되거든요.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중간에 막 입력하다가 A, ESC 누르면 안 하는 거지. 줄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쉬프트 엔터 눌러요? 알트 엔터 눌러요? 컨트롤 엔터 눌러요? 뭐 써요? 홍길동 알트 엔터 일찜에 이게 2줄 쓸 때 알트 엔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해당 열에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다 일찜에 1 홍길동 1 홍 합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 001 가 앞글자 맞으면 뒷글자 나오지 않습니까? 텍스트 숫자 날짜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5일 1월 안 나오잖아. 날짜는 아니에요. 숫자 날짜는 아니야. 시간은 글자일 때만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숫자나 날짜 시간은 숫자 계열로 가잖아요. 계산이 가능하니까. 얘네들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블럭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거. 컨트롤 엔터. 그러면 자동치역이랑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랑해요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빨간색 글자예요. 글자 쓰면 빨간색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게 자동차기면 어떻게 돼요? 뭉개고 가잖아. 그런데 여기다 놓고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빨간색이 사라졌다? 글자 색깔이 사라졌네. 그러나 테두리선은 유지되고 색깔 칠한 건 유지되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셀은 유지가 돼요. 셀 서식은 유지가 되고 자동 채우기하면 그냥 물고 들어가는 거지. 필요 없어. 다 똑같이 다 물고 들어가는 거지. 예.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 매크로 기록을 할 때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세 가지 있었다 그랬죠. 작업 통합문서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 대상 범위로 사용할 때 이름 정의하는 거.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거는 제가 실기책 두 번째 건가 데이터 편집할 때 제가 메모를 해드렸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든지 밑줄로 시작하는 거고,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고, 숫자가 시작할 수 없고, 빈칸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셀 참조 주소 형식으로 이름을 정해야 할 수 없어요. A1이라고 쓰면 A 첫 번째 셀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동일한 이름이 여러 번 나오면 안 돼요. 유일하게 나와야 돼요. 유일하게.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달라야 돼요. 파일이 다르면, 통합문서가 다르면 괜찮아도 하나의 통합문서에서는 유일한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야? 김경희서부터 96까지 블럭을 잡아서 이 두 과목의 점수가 170 이하가 어쩌고 저쩌고 하래요. 그러면 제가 조건부 서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앞에만 달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에만 달라 나온다고. B의 두 번째, C의 두 번째, 그 B 앞에, C 앞에만 달러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 항상 이렇게 왔지 않아요?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네 번째도 틀렸고. 근데 조건부 서식에 가서 는 하고 얘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양쪽 달러로 찍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F4번 키 두 번 눌렀잖아요. 그래야 달러가 앞으로만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달러가 뒤로 나오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달러가 앞으로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달러가 뒤로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매크로는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할 때? 컨트롤 영문자로? 그렇죠. 알트 키는 아니지. 요런 거는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이걸 한번 열어봐야 돼.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대한상공대학교인가요? 대한상공대학교라고 썼는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1번은 어떻게 될까요? 대라는 글자가 어디 있어요? 서치. 요거부터 계산해야지. 서치. 대자가 여기 하나 있죠? 얘가 1이에요. 1 플러스 2니까 얼마입니까? 3. 그러면 이 대한상공대학교라는 글자에서 세 번째에서 다섯 글자니까 이거죠? 세 번째에서 다섯 글자니까 상공대학교라고 나올 테고. 이건 뭘까요? 랭스는 뭐야? 랭스는 길이에요. 길이. 이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7글자죠? 두 개 뺐으니까 7에서 2 빼니까 5죠? 라이트니까 뭡니까? 오른쪽에서 다섯 글자래. 상공대학교. 얘는 뭡니까? find래. find. 대자를 찾으래. 첫 번째 있네.
첫 번째 대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1 플러스 5니까 6이죠? 오른쪽에 6글자 차지하는 건 뭐야? 한 상공대학교죠? 6개니까. 이건 뭡니까? 대란 글자를 찾았어. 첫 번째 있네. 1 플러스니까 3이네. 3, 4부터 5개를 자르래. 상공대학교네. 답은 3번이네. 그러네.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서치는, find는 글자가 몇 번째 숨어있니, 몇 번째 찾았니, 라는 걸 찾는 거예요. MID write는 어렵지 않게 우리 배운 거잖아요. 몇 번째에서 몇 글자, write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이런 거 배운 거잖아요. 예. 서치하고 length는 대문자, 소문자, 영어일 때는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이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서치가 뭔지 랭스가 뭔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각형 연필 굴려야지 뭐. 동서남북 중에 하나.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가서 위크데이는 뭐예요? 위크데이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뭡니까? 리턴 타입이 위크데이 날짜 컴마 1, 2, 3 쓰는 게 있잖아. 1 쓰면 뭐야? 1 월, 화, 수, 목, 금, 토. 2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3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글자로 기억돼? 아니잖아. 얘가 1, 2, 3, 4, 5, 6, 7 이렇게 저장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텍스트 값으로 반환되는 게 아니라 숫자 값으로 반환되는 거지. 숫자로. 자, 이렇게 는 weekday 여기에다가 today 오늘 날짜 컴마 1 쓰면 뭐가 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1월 2로 시작하겠네. 2가 되겠네. 2로 냈잖아. 옵션을 2로 쓰면 어떻게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 오늘 월요일이니까 1로 나오겠고. 옵션 3을 쓰면 0, 1, 2, 3, 4, 5, 6으로 나온다 그랬죠. 0 나오지. 숫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 값으로 반환된다고 했으니까 글자가 아니었잖아. 숫자잖아. 이게 틀린 거지.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로 계산되고 12시간은 0.59 이런 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고. 예. 시트 보호를 할 때는 어디에서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하던 통합문서 보호를 하던 암호를 안 넣어줘도 돼요. 암호를 안 넣어줘도 보호가 됩니다. 해제할 수가 있어요. 보호됐다고 나와 있잖아. 대신에 암호를 안 넣으면 남들이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죠. 암호 설정은 필수는 아니죠. 암호 안 넣어도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리글 바닥글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 100분위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열을 조정을 선택한다 라는 말은 인쇄에 관한 이야기예요. 머리글 바닥글은 아니고. 자,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머리글을 뭐로 넣을 거냐 바닥글을 뭐로 넣을 거냐 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양이 많아. 그래서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인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줄여가지고 인쇄가 가능해요. 이거는 어디 가서 페이지 탭에서 하는 거지 머리글 바닥글 탭이 아니라. 근데 문제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밑에 있는 축소 확대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건데? 보셨잖아요. 여기 페이지 탭에서 했잖아. 페이지 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이걸 모르면 필기시험에는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 이런 걸 필기시험에 물어보니까 하나씩 그 요약 정리 보시면서 한 번씩 두들겨 봐야지. 예. 이런 거야. 화장실에 가면 세면 휴지거리, 수건거리,
치약 칫솔 있고 뭐 샤워기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반찬통은 어떻게 꺼내나요? 그거 틀린 말이잖아. 그 얘기야 지금. 엉뚱한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반찬통을 꺼낼 때는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면 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냉장고에 있는 얘기고 화장실에서 반찬통을 꺼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리끌 바닷가에 관한 이야기를 문제를 냈는데 보기가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머리끌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인쇄 미리 보기는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인쇄 미리 보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쇄 미리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가 됐어요. 그럼 오른쪽 끝에 여백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끝에 여백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내가 넓힐 수도 있고 A 경계선을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넓어졌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그대로 적용돼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이게 왼쪽 여백이에요. 이게 A고 왼쪽 여백을 줄였어요. 이게 A 여백이 이게 A입니다. 여기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보시면 왼쪽 여백 줄어든지 안 줄어든지 모르지. 여백에 가서 보면 알아. 줄어들었잖아. 근데 제가 이거를 여백을 넓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넓혔잖아요. 이렇게 넓혔잖아요. 가서 보면 여백이 어떤가 보세요. 늘어났잖아.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셀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게 적용이 됐잖아요. 화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이 돼요. 얘도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서밋 패스가 뭐예요? 지금 조건이 뭡니까? 뒤에 두 번째 판매 실적에서 합계를 구하래. 판매 실적에서 합계를 구하래. 조건은 연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서울에 해당하는 거에 제한거를 찾으래. 그러면 연필이면서 경기 땡, 볼펜이면 서울 땡, 연필이면서 서울 하나, 연필이면서 서울 하나, 두 개 있네. 그렇죠? 4번과 6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300하고 200이네. 합이 500이네.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여 한 번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계열을 변경할 때는 차트 종류를 바꿀 때는 하나씩 선택해서 계열 차트를 바꾸는 거지. 국어를 막대 그래프로 바꾸고 수학을 뭐 꺾은 선 그래프로 바꾸고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지. 국어 국사 사회 얘를 선택해서 꺾은 선 이건 안 되고 국어 따로 뭐 사회 따로 한 번씩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계열 겹치기 수치가 뭡니까? 계열을 겹치면 어떻게 돼요? 계열 사이가 벌어져요? 좁혀져요? 막대 그래프에서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막대 그래프에서 어디 갔느냐 다 지워서 안 보이네. 차트에서 계열을 겹치면 이게 서로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열과 계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둘이 이렇게 있다가 나란히 서 있다가 겹쳐졌으니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계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지니까 좁아지겠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겠지. 말뜻이 그런 거잖아요. 자, 제목이 있죠? 왼쪽에 축 갑축, 아래쪽에 항목축, 범례 있네. 그 다음에 이쪽에 레이블 들어가 있네. 눈금선도 있네. 눈금선. 보조 눈금선은 없어요. 보조 눈금선은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있는 게 보조 눈금선입니다. 여기다가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주눈금선을 20단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 눈금선은
10단위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선이 하나 그려지고 요 60과 70, 80 사이에 숫자는 안 나오고 눈곱만 나타나는 거. 이게 보조 눈곱선입니다.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야? A 첫 번째가 뭡니까? 2017이죠? 2017을 워드란 글자로 나누래. 얼러리야? 못 나눌 거 아니야. 아, 숫자를 글자로 못 나누잖아. A의 첫 번째가 2017인데 2를 곱하래. 곱해질 거 아니에요. 레프트 A3이래. 2017이라는 숫자를 왼쪽에서 몇 개 자르래. 몇 개 자를 말은 없죠? 몇 개 자를 말 없으면 한 글자 자르든지 뭐 자를 거 아닙니까? 샵 밸류라는 말은 뭐예요? 야, 숫자랑 글자랑 어떻게 더하니? 이런 거잖아. 그런데 레프트, 라이트, 미들은 글자를 몇 개 자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숫자도 자를 수 있어요. 숫자도 자른다고. 그러니까 3번에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우리 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에? 40번 문제의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이. 아, A3? 아, 이거. 죄송합니다. 2010년 엑셀이네. 엑셀이라는 글자에서 왼쪽에서 몇 개를 자르는데 자릿수가 안 나온 거죠? 한 글자 잘려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숫자를 자르든 글자를 자르는 건데, 제가 요거 A3을 2017로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면 2만 나올 거야, 2만. 엑셀을 잘라라 그러면 액만 잘리고, 워드를 잘라라 그러면 글자 개수가 지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한 글자. 40번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보기대로 다 그렇게 에러가 나던 답이 나오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년도 시험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3개의 시험 봤던 거를 풀어봤는데요. 조금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기시험에 전혀 안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시험에는 실기시험하고 무관하게 내기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행도 문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요약 정리한 거 한번 읽어 보셔야 돼. 전반적 흐름을 쭉 보시고 나서 문제풀이를 계속 하시고, 급하시면은요 이렇게 문제 답 표시해 놓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아마도 다 합격하실 겁니다. 아, 저도 이렇게 시험 봤어요. 필기시험은 관한 문제 갖다 놓고 이틀 동안만 그냥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막 달달달달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3, 4일 하면 힘드니까 이틀만. 근데 기본은 좀 읽어 보셔야 돼. 생판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달달달 공부한다고 외워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자주 보시면 마치 내가 아는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은 그렇게 보게끔 되어 있어요. 관행도 문제가 나오게끔. 감사합니다.